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방역을 놓고 니탄 내탁 책임 공방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대상과 효과를 놓고 또 갑론을박 중입니다. 청와대는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며 3단계 격상만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국민을 위해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역당국이 광화문 집회 명칭을 도심 집회라고 변경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정부, 그러니까 정확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네.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최근 확진자가 이제 급증한 이 광화문 집회 명칭을 도심 집회로 이제 변경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와 함께 열린 뭐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선 네. 왜 검사를 안 하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이게 뭐 민주노총 집회라고 안 하고 뭐 보수단체 집회라고 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냥 이 집회 자체가 서울 도심에서 다수가 모였다는 것 자체를 이제 방역 당국이 문제를 삼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의도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명명을 한 걸로 보이고요. 권준욱 그 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이제 실제로 이 서울 도심 집회라고 이 변경하겠다면서 지역적으로 종각 부근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서도 통신 사업자로부터 위치 정보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종각 부근에서 열린 집회라는 게 이제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예, 네. 한 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확진자가 나온 거죠. 지금 여기도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에서도. 네, 한 명이 나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정오 기준으로 이 도심 집회 관련자, 그러니까 네네. 두 군데 합쳐가지고 전일 대비 17명이 늘어나서 누적 19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에서는 참가자 전원, 그러니까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네. 진단검사 받으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일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면서 김 원내대표는 민노총도 집회 참가자 전원의 진단검사를 권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 한 말이 인상적인데요. 방역에 진보와 보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검사에 협조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통합당이 어제 이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을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공세식으로 좀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민주노총 검사 권고한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통합당을 향해 좀 협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광화문 쪽에서 있었던 집회, 보수 집회에 참석을 했었던 통합당 당원들도 있잖아요. 네, 이 통합당 당원들도 검사를 다 받아야 될 텐데요. 예, 근데 뭐 통합당 지도부 입장은 뭐 처음부터 뭐 첫째 이게 당이랑 무관하다. 두 번째 자꾸 우리랑 엮으려고 하지 마라. 그다음에 세 번째 방역은 정부 책임. 뭐 요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난 21일에 사실 지금 국회도 이제 그 기자들이 취재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풀이라고 해서 이제 그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몇 명만 대표로 지금 취재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한 네. 기자가 이렇게 대표 선수로 뽑힌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통합당 지도부가 이 광화문 집회 참석한 당원들한테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권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종인 대표가 그런 거에 유치하게 답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알아서 잘 받으라라는 얘기로 잘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권고 한마디 해볼 만도 한데 안 하네요. 예. 자, 그리고 대전 지역 민주당 의원들 뭐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와서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제 오후에 이상민, 조승래 의원은 음성 판정 나왔고요. 네. 박범계, 박영순, 장철민 의원도 오늘 오전에 음성 판정이 나왔고 황운하 의원도 오늘 오후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명 전 의원이 다 음성 판정이 나왔고 네, 다행이네요. 이 중에 박범계 의원 뭐 이 관련해서 메시지를 소개해드리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4시간의 기다림, 코로나 음성이라고 한다. 이 확인을 그렇게도 애태워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도 한 사람을 셧다운 시킬 수 있는 큰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에 코로나에 대한 무시, 조롱, 비협조, 왜곡, 방해 이런 일체 행위는 자신을 넘어서 우연한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검사를 그렇죠.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일상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모두에게 조금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방역 당국 지침을 잘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계속 방송을 하나 봐요. 뭐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지 주옥순 씨 그리고 신혜식 씨 모두 지금 뭐 방송을 하고 있다는데 차명진 전 의원은 음압병동으로 옮겼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들어가지고 네. 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음압병동으로 옮겨졌다는 보도가 어. 나왔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병원 안에 지금 취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일단 병원 측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린 내용이 뭐 몸이 날아갈 것 같다라고 했다가 뭐 아이고. 노동하고 들어온 기분이다,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또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준다, 뭐 그랬다가 또 아니면 뭐 방이 귀해서인지 한 방을 4명이 사용한다, 뭐 자가 키트도 완시적이다, 좀 불평하는 듯했다가 좀 이제 뭐 하나로 이제 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반응인데. 뭐 몸이 편찮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 주옥순 씨라는 이 극우 엄마 유튜버 중에 네. 한 분인데 이분은 지금 오늘 이제 라이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여기서 이 차명진 전 의원하고 전화 연결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이 주옥순 씨라는 분이 이 차 전 의원에게 여기 병원 시설도 좋고 선생님 되게 친절하다, 얼른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차 전 의원이 뭐 집회에 목숨 걸고 문재인 타도하러 갔다가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생겼다, 내가 먼저 살고 봐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방송 전파를 탔다고 합니다. 아, 차명진 전 의원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지금. 네. 네. 뭐 이 방송을 하면서 방송 그 내용도 사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신혜 씨 같은 경우는 뭐 샐러드 파스타가 나왔는데 그냥 얼큰한 탕이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어르신 아니 뭐 노소를 떠나가지고 뭐 아프면 다 평소랑 좀 상태가 다르니까요. 근데 네. 그런 거에 너무 의미를 둬서 뭐 하나하나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근데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게 1인 병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여러 명이랑 같이 이제 침대를 뭐 쓰는 병실이니까 네, 어쨌든 뭐 빨리들 뭐 쾌차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금 광복절 집회가 불법 행위임이 확인이 되면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이면 구상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정 총리가 오늘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참석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랑제일교회가 불법 집회 주최 단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PC를 포함해서 한 7박스가 되는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거기 서울시에서 문건을 좀 보니까 제목이나 이런 걸 좀 보니까 거기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계획이 담겨 있는 그 얘기를 나눈 회의록 같은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보고 자료를 취합해봐서 만약 불법 집회 주최를 한 단체로 특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 총리는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 행위라는 점이 확인되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든 민법을 통해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떤 면이 있으면 불법 집회로 된 건가? 일단은 집회 허가 난 네, 거였잖아요. 근데 100명까지만 허용한 네네.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법원에서 제약을 해놓은 게 틀린 게 있다면은 그건 맞춰봐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그 회의록 그걸 보면서 그대로 실행이 됐는지, 그 계획 자체가 어떤 불법 요소가 있는지 이걸 파악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오늘 그 예결위에 추미애 법무장관도 나왔었는데 네. 그 같은 양이원영 의원 질의에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불법인지 여부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불법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감사원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통합당 측에서 4대강 감사 결과 수정을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궁금한데요. 지난번 홍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오늘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서, 그러니까 물론 2019년도 예산안 결산을 이제 위해서 이제 각 상임위가 열린 건데, 여기서 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4대강 관련해가지고 앞서서 이제 감사원에서 결과를 했을 때 뭐 별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당시 자료를 보면 이거는 조사한 4개 연도 기간 동안에 인민 홍수가 없어서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었지 않냐. 그래서 현재 이번에 홍수가 났으니까 4대강 사업을 그걸 반영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지영 감사원장이 이제 좀 웃으면서 홍수와 관련된 건 이미 환경부에서 종합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에 감사를 시행해서 2018년 상반기에 이 4대강 감사 종합 결론을 공표를 했는데, 당시 기준으로 했던 내용을 지금 새로운 것,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홍수 관련 내용을 다시 적용해서 분석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말씀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취지로 그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2018년도에 지금 보고서 나왔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감사를 했다, 이제 네. 검증을 했다,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하면서 당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당시에 그걸 한 건데, 그거를 지금 홍수가 났다고 해서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 한다면 환경부가 할 일이지 그걸 뭐 감사원이 이제 그걸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정부 기관에서 뭘 했을 때 그거를 감사하는 게 감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환경부가 할 일이지 감사원이 할 일은 아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자, 김원웅 광복회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광복절 기념사가 그때 당시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도마가 좀 올랐었거든요. 네. 네. 지금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라는 의미로 이 보훈처장이 주의를 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광복절 기념사도 그렇지만 어제 또 김원웅 회장이 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네. 친일비호 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통합당은 토착 외구와 한 몸이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심화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통합당의 윤재욱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박삼덕 국가보훈처장을 향해 질의를 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한 김 회장에 대해서 보훈처가 주의 또는 시정용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박삼덕 처장은 김원웅 회장에게 1차 구두로 주의를 줬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또한 김 회장의 발언이 정치적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보훈처 14개 단체 간 충돌을 야기한다든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유공자 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윤재욱 의원의 질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리고 구두 경고를 줬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김원웅 광복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 국가보훈처장과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구두로 주의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좀 양쪽의 내용이 좀 입장이 좀 다른데요. 네. 그러면서 김원웅 회장의 주장은 뭐냐면, 보훈처장이 야당의 그 소나기 공세를 피하려고 주의를 줬다고 말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아니, 소나기 공세를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김원웅 회장은 얘기를 했고요. 보훈처가 친일 청사를 하는 광복회에 주의를 준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내일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운영위원회도 열렸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통합당 의원하고 설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설전을 했나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이었는데요. 네. 통합당 김정재 의원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처음에 노영민 실장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질의가 계속 되는 줄 알았는지 하여튼 처음엔 답을 안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래서 얼마냐라고 이제 계속 질문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노 실장이 서울 전체로 보면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이 알면서 뭐 하는 거냐, 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 실장이 발끈해가지고 장난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장난한다는 얘기냐라고 이제 발끈해서 이제 항의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김 의원이 늘 하시지 않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노 실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노 실장이 뭐 언제 해왔냐, 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러면서, 사실 이게 마이크가 김 의원 질의 시간이 다 끝나고 네.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 이제 설전이 계속이 됐는데요. 결국 이제 김세현 운영위원장이 이제 중재에 나서가지고 이제 좀 이제 그 양쪽을 좀 말려야 됐습니다. 그 한편 이제 노 실장은 현재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안정화 정책을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에 이제
대강 원상 회복이 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뭐 귀 막고 눈 막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과 유리돼 있다. 이런 비난이 나왔습니다. 또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김조원 민정수석하고 네. 지금 노영민 실장 갈등 소리 불거진 데 대해서 맞아요. 야당 박대출 의원이 이 둘이 싸운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영민 실장이 싸운 적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박대출 의원이 이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그럼 밖에 있는 인사수석을 불러서 물어보겠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인사수석 김현숙 인사수석도 싸운 적은 없는 걸로 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다 언쟁은 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언젠가 싸움의 사이 차이는 뭘까요? 가벼운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의견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환하다 살짝 충돌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누구한테 얼마만큼 줘야 되냐라고 네. 부분이 있는데 윤희숙 의원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별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소고기죠.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 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소비 진작용이 아니라 네, 구제용이다. 구제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이재명 지사도 바로 또 대답을 했다고요. 사실상 거의 정면 반박인데요. 네. 이재명 지사는 아예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빈민 구제가 아닌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경제 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수요 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 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것이 그 이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구제냐 경제 정책이냐. 네,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내일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내일 총파업에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임의와 동네 의원까지 동참할 예정이어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연결해서 코로나19의 현재 상황과 함께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의사 총파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발표하신 어제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264명인데요. 지난 주말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 추세가 좀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뭐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네. 주말에 검사량 영향을 좀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월, 화 정도까지는 주말 검사량 때문에 다소 좀 확진자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저희가 수, 목, 금 정도 이번 주 자체를 좀 바라봐야지 이게 약간 확산세가 좀 꺾이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목금을 좀 봐야 된다. 월화는 이제 주말에 좀 검사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진자 숫자도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이제 뭐 2단계 격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격상 효과 저희가 어제 김호란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일주일에서 예. 2주일 정도. 예.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 신규 확진자 숫자 뭐 조금 들쑥날쑥할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역망을 통해서 지금 환자들을 빨리 찾아서 더 확산되기 전에 격리하는 조치를 통해 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수단만으로는 현재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면은 네. 그렇게 퍼지는 속도 자체가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방역망이 추적하는 속도가 그걸 점점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 효과를 나타내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2주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최근에 세대기도 짧아지고 오히려 감염이 굉장히 빨리 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좀 짧아집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네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는 그렇다면
한 화수 목금 정도부터 효과가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좀 짧아졌군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래서 한 화, 수, 목, 금 뭐 요번 주에는 그래도 어떤 효과가 그러면 요번 주 말까지는 좀 우리가 뭐 정말 좋다면 잘 된다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 아직은 뭐 한 달 넘게 남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 뭐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때 많이 또 확산되지 않겠냐, 전국적으로. 그럼 이동을 좀 제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추석까지는 사실 그 전에 확산 커브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상당히 대처가 달라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확산이 계속 잦아들지 않고 추이가 유지된다든지 아니면 좀 무시할 수 없는 위험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추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서도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까지는 내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동을 제한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예, 저희는 보통 권고 정도까지는 몰라도 네. 외국처럼 강제로 이동 자체를 차단하거나 하는 게 법적으로 지금 그 권한들이 모호한 편이고요. 그런 네. 것들이 그걸 현실적인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검토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좀 모호하고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이동 제한을 죄송합니다. 이동 제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뭐 그 강력한 조치라는 게 사실은 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해 주셔도 네. 저희 판단에는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2단계 조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문을 닫고 있고 실내 50인, 실내 100인 이상의 모임들이 지금 다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태로 지금 가서 평소보다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떨어뜨려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좀 더 개별적인 약속이나 모임 같은 걸 좀 취소해 주시고 거리두기를 지켜주신다면은 이걸로 확연히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방역당국의 좀 기대입니다. 그렇군요. 2단계만으로도 상당히 강력하고 이걸 좀 잘 지켜주시면은 추석 연휴가 다가오기 전에 좀 그러니까 확산세를 좀 많이 꺾어놓고 그러면은 뭐 이동 제한이란 정말 극약 처방까지 내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자,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이 수도권에 병상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이 병상 부족 문제, 왜냐하면 수도권 인구가 워낙 많은데 또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병상이 부족할 거라고도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뭐 집에서 지금 대기한 사례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하루에 한 200에서 300명 정도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의료시설로 그거를 모두 커버하는 것들이 점점 좀 힘겨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코로나는 이제는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한 90% 정도는 굉장히 검진형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한 20% 이내 거기에서 특히 중증으로 빠져서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5% 이내라고 하는 이런 분포를 좀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경증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좀 빠르게 확충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한 4,000실까지는 더 느리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병등도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좀 탄력적으로 제가 병상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상들은 아마 현재로서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가는 속도를 보건데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환자실은 확보가 되기 쉽지가 않아서 네. 중환자실 쪽에 대해서는 현재 그 큰 병원들의 좀 협조를 받아서 금주 말까지 한 30실 좀 안 되는 병실을 좀 긴급하게 확보하고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병원들과 함께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증 환자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또 노령 환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뭐 어저께 인터뷰를 봐서도 이 중증 환자들을 위한 중환자실이 모자란다. 굉장히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증가시키는 속도가 글쎄요, 환자 숫자가 증가하는 걸 따라잡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예.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나 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중환자들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중 중증 환자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오늘까지 한 38분 정도거든요. 네네. 이제 코로나에 확진돼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주 고령층의 분들이 상태가 좀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데까지 시간 소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확충하는 속도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중환자 배정에 큰 문제는 없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중환자가 배출되는 속도보다 제가 병실을 확충하는 속도를 좀 더 올려서 중환자 배정에 무리가 없게끔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병상 문제를 얘기해봤는데요. 이제 의료진 문제 이제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예.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내일 파업 전까지 어떻게 합의점을 좀 찾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지금 정부로서도 이 코로나가 좀 엄중한 상황에서 그런 의료진들의 집단 휴진이 같이 결부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의료계와 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의료계 쪽에 양보안을 좀 제시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런 선에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시작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정부 측에서 이제 보류나 유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이제 예. 철회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점에서 예. 이야기를 하자. 이 철회라고 어떤 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정부로서 받아들여서 어려운 게 이 정책들이 예를 들면 의대 정원 지원이라든지 네, 공공의대 확충, 반반 협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범 사업을 해보는 문제들 등등이 보통 한 1년 반부터 한 6개월 정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의료계의 여러 다른 사람들하고도 논의를 좀 했던 사람들이고 네, 어떤 거는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논의를 했던 사안이기도 하고 네. 어떤 거는 법정 절차에 따라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원회에서 1년 넘게 논의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정책을 형성해 놓은 건데 그 철회나 백지화를 먼저 해놓고 논의를 하자고 하면 지금 이제 정부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게 그간에 논의했던 다른 의료계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라든지 네. 혹은 국회나 학계나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사회 그룹들 이런 그룹들 간의 논의가 전부 전부 없었던 일로 돼버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 거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간의 사회적 합의 전체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 이 모든 가능성 속에서는 이 정책을 아예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거나 이런 것에서 다 동의를 하고 논의를 할 때이니 그런 가운데에서 논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제안을 드리고는 근데 의료계 다른 사람들과 다 논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민사회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뭐. 근데 예. 의료계 쪽에서는 저희 전공의 협의회 인터뷰를 지난주에 하기도 했는데요. 의료계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의료계의 다른 사람들과 논의를 했다라고 하셨고 박능우 장관도 의료계 측의 의견을 구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터뷰를 했던 예.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정작 사실 의료계하고는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의료계 쪽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정책이 지금 이 의사단체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정책들이 여러 개라서 네. 정책별로 다릅니다. 어떤 정책들은 의사단체들, 의사협회가 들어와 있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한방 협약에 대한 시범사업 적용 문제는 의사협회 위원 2명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정책심의회라고 하는 부충 기구에서 네. 1년 반 정도 논의했던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의료계 의사단체 쪽에서 되게 소원하게 생각하는 거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문제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사전 합의가 부족했다라고 네. 하는 지적일 겁니다. 그 부분들은 사실 저희로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같이 좀 논의를 같이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이 의사협회를 비롯한 쪽에서는 워낙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를 좀 그동안 차단을 하던 경향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의 논의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좀 사실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공공의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고 사실 어제 복지부의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이 있는데 거기 또 보면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 구성해서 여기서 2~3배의 이제 학생들을 추천을 하고 거기서 또 선발을 한다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의대생을 뽑는데 왜 시민단체가 들어가느냐? 시민단체 예.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 우선 첫 번째로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것은 네, 공공의대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거쳐 법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법조차 지금 입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이 우선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복지부의 어떤 안인가요? 예시를 든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하나를 예시 중에 저희가 좀 하나다. 사실은 좀 예시를 갖다가 좀 착각을 일으키게끔 올렸다는 판단 때문에 그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입법을 통해서 국회와 논의하면서 네, 여야와 함께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공공의대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공공성을 중시해서 공공성에 특화된 의사인력을 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당연히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선발돼야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투명하게 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의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정원을 열 예정이고 그게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런 과정을 보장하지 않으면은 법이 만들어지기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따라서 거기에서 지금 좀 과하게 지금 과하게 좀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게 누군가 추천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의대에 입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런 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리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를 구성한다. 이 부분은 그냥 안이다. 예, 아니고 네.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도 안들 중에 하나다. 결국에는 시험을 통해서 네. 가장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들어오는 이 공정한 제도로 사람을 선발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이 그렇군요. 부분들이 최근에 지금 자꾸 인터넷 공간이나 이런 데서는 네. 누군가 낙점만 하면은 의대생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괴담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어서 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건데요. 예,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블로그에 올라있던 부분들이 좀 착각을 일으킬 만했다라고 네. 생각해서 급하게 수정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게 저희들 공식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의사들 총파업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수술 일정을 미룬다든지 좀 불편한 상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지금 사실은 어제 오늘 환자가 좀 떨어졌던 거는 지금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방역 당국은 금주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갑자기 급격하게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환자 양상들이 금주의 확산세가 꺾이느냐 아니면 확산세가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대규모 유행으로 본격적으로 갈 거냐 말 거냐에 좀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금주 동안만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금주 동안은 특히나 더 국민들께서 이 모임이나 약속은 좀 취소해 주시고 가급적 좀 집에서만 머무르시면서 거리 두기를 함께 좀 실천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이 상승세를 좀 꺾어내면서 다시 좀 예전에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시기 쪽으로 좀 조속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요새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거리두기에 우리 반장님 말씀처럼 열심히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해드리는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코로나19 백신 이르면 내년 봄. 그래도입니다. 그래도가 왜 붙는지 정말. 네. 네. 조금 전에는 보건복지부 네네. 관련 인터뷰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의료계 또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네네. 중앙임상위원회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아하.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은 뉴노멀 시대라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네.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뉴노멀.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고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새 기준, 새 일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겪는 이런 변화들이 잠깐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오명돈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백신 나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약간의 시대적 기준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의미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팬데믹 감염병 대유행 상황은 쉽사리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은 충분히 예상돼 왔던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록다운, 그러니까 봉쇄를 통해서 유행을 억제하고 의료 시스템의 부하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불필요하다는 말이냐라는 질문에는 중앙임상위니까 코로나19 방역이 아닌 임상기관인 만큼 방역 단계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 사회 경제적 영향이 매우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최종 방역 단계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백신이 나와도 사실 이거에 대한 효과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뭐 60%, 70%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회의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 기준으로는 50%의 뭐 효과 그 정도만 돼도 네네. 이게 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 위원장도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면서 설령 나오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현상을 종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네네. 이 바이러스 침투 부위가 신체 외부에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특성상 다른 질환에 비해서 완벽한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내부로 침투하는 그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백신으로 효과를 보기가 쉽지만 지금 코나 뭐 네. 호흡기 질환 외부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그래요? 외부 기관으로는 면역 세포가 침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0% 완치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오 위원장이 이걸 강조했는데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코로 숨을 잘 네네네. 쉬잖아요. 그런데 대화할 때나 노래할 때, 심한 운동을 할 때는 입으로 그렇죠. 숨을 쉬게 돼 있죠. 아하. 대개 코하고 상기도에는 병원체를 거르는 방어 기전이 있는데 네. 입으로 숨을 쉬면 이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직접 폐로 들어가 감염하기도 쉽고 네. 중증 폐렴에 걸릴 수도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코로 코로 숨 쉬어라. 숨을 쉬어라. 네. 그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얘기네요. 했습니다.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 네, 그리고 저도 비염이 좀 심했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입으로 좀 주로 많이 쉬는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코로 숨을 쉬는 게 비염을 또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참고로 그렇군요.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두 번째 소식은 이번에도 못 보내입니다. 또 뭘 못 보네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는 네, 내일부터 맞아요. 다음 달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합니다. 맞아요. 원격 수업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데 이건 뭐 거의 3단계 기준인 거잖아요. 네. 네. 다만 고3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긴 하는데요. 네. 또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도 추가로 대면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감염이 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고요. 지난 11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보름 동안 확진 판정을 받은 수도권 지역의 학생이 150명이나 된다고요. 150명. 네, 그리고 교직원도 40명이 넘었습니다. 교육부가 일단 수도권 지역 원격 수업 전환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간 뒤에 그 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는 방역 당국하고 상의하기로 했고요. 네. 다만
비수도권 학교는 별도의 조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원격 수업을 유지하는 그 학교들만 네. 해당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항상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힘들게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은 결식 아동들이 가장 걱정돼요. 네, 다행히 돌봄 서비스는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원격 수업 기간에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에 준하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고요. 네. 또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 제공된다고 학교 급식. 합니다. 네, 돌봄 지원을 위해서 방과 후 강사와 퇴직 교원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 좀 짤막하게 전달해 주시죠. 네, 여기저기 몰래인데요. 몰래 뭘 하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의미 같은데? 게스트하우스 들어보셨죠? 네, 충남 지역과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이 시국에도 파티를 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또 게다가 SNS까지 올려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죠. SNS까지 올렸어요? 네. 굉장히 많이 지탄받을 텐데요, 이러면. 네, 충남에서는 200여 명, 제주도에서는 30여 명이 또 이렇게 파티를 즐겼다고 하고요. 네. 방역 지침을 등한시하는 행태가 일부 여행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3밀, 그러니까 네. 밀집, 밀접, 밀폐 환경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데 지금 밤파티를 열기 위해서 업주들이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의 참석비를 또 받는다고 해요. 그걸 또 돈을 받고 또 업주들이 참나 요즘 같은 때 이러면 안 되는데요. 단속 같은 거 안 하나요?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니까 네.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가 당장 오늘부터 27일까지 피서객 방문이 많은 주요 해수욕장 부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밝혔잖아요. 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단속의 실효성 지적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단속을 이렇게 급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 소식이 알려져 갖고 좀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네, 그리고 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코로나 고위험 시설처럼 네. 보이지만 뭐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처럼 그렇게 행태를 보이지만 고위험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투리 뉴스까지 알아보는 뉴스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